예, 관훈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SBS 논설위원 박문신입니다. 오늘은 올해 첫 번째 관훈클럽 토론회입니다. 토론 게스트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이른바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한 핵 문제, 또 한반도 정세, 국제 정세, 이런 각종 외교 안보 현안들을 중심으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채워주신 참석자분들, 또 자리해주신 취재 기자님들 모두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래서 제 의례적인 인사말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문정인 특보님 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인 특보님 인사를 겸한 간단한 기조 발언 약 한 3분에서 5분 가량 될 것 같은데요. 기조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조그만 사실상 무슨 비공식적인 토론 회장으로 알았는데 아주 대단한 자리네요. 제가 무슨 대선 후보가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밝혀드릴 거는 제가 특보라고 하는 자리가 위촉식 자리입니다. 제가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도 아니고 정부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교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특보는 부차적인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 의견이지 정부의 견해를 밝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우리가 하노이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컸었죠. 저는 그때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기대가 컸던 이유는 간단한 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면 제재가 완화될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남북 관계도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세 개의 축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게 안 된 거죠. 특히 이제 북한의 투자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은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몇 가지 우리 한국 정부에 주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게 미국과 북한 사이 조율이 참 안 된다. 이번도 보면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요구, 어떻게 보면 과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빅딜이라고 하는 과도한 요구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섣부른 과신이라고 얘기할 건가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영변 딜 하나 갖고 상당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둘이 그러니까 안 맞은 데서 결국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거는 작년 11월 우리 대통령께서 EU 가서도 강조했던 게 결국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완전하게 폐기를 하면 그 정도면은 북한이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는 그것이 굿딜이라고 봤는데 미국은 빅딜로 갔고 북은 스몰딜로 가면서 이제 파국이 왔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봤던 것은 결국에 북이나 미국이나 관료 정치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 같은 경우는 평양 갔다 와서 1월에 스탠포드에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점진적 접근, 병행 접근, 비핵화 평화체제 동시 추진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면서 상당히 미국이 현실적 입장으로 돌아왔다라고나 하는 그런 인상들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고 선해체 후보상 그다음 all for all 그러니까 전부 다 포기하지 않으면 일괄 타결하지 않으면 all or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해버렸고요. 북도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을 잘 익었으면은 영변 핵시설이 완전한 폐기 플러스 미국이 우려를
우려를 표명해왔던 뭐 농축 우라늄 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 신고하고 폐기할 커미트먼트 약속이라도 만약 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바라는 것이 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전면적 해제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같은 그런 현실적인 안을 달고 왔으면 좀 딜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냥 27일 정상회담하기 전날 26일 날 폼페오가 김영철 부위원장 만나자고 그랬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안 만나줬.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끝나고 나서 뭐 CNN 보도에 따르면은 최선희 부상이 그 수정안을 갖고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정상회담이 다 끝난 다음에 심야 프레스 컨퍼런스 열어서 이제 리용호 외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준 이런 걸 보면 북도 뭔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존 볼튼 변수가 없었다가 존 볼튼이 원래는 24, 25일 부산에서 한미일 3국 안보보좌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취소를 하고 뭐 콜롬비아를 마이클 펜스 부통령 성에서 간다고 그랬다가 다시 하노이의 전날 전용기 타지 않고 나타났고 결국 전반적인 판을 이제 존 볼튼이 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거기도 이렇게 뷰로크라틱 폴리틱스 관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율이 되지 않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게 결국 국내 정치가 이렇게 북핵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을 한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3월 4일자 트위터에서 얘기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그 북핵 정상회담이라고는 중요한 걸 하는데 청문회 열고 무슨 짓이냐. 대통령이 밖에 있을 때 미국에서 민주당이 그것 할 짓이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워크아웃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트윗을 올리는 걸 보면 분명히 27일 날 밤부터 28일 오전, 그러니까 단독 정상회담,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할 때는 마이클 코헌이 증언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느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배드 딜을 할까 봐서,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클로징 다운, 폐쇄하는 정도로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그다음에 제재 완화를 들고 나올까 봐서 엄청 걱정들 했었는데 그런 걸 아마 읽고 결국에 빅딜 제시해서 노딜로 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돌아가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그러니까 당이 절대절명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경제 발전시키는 거고 인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작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계속 준수해 나가겠다는 걸 밝혔지만은 뭐 군부를 포함해서 그 미국과 핵 협상을 반대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좋은 구실이 됐기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뭐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곧 있으면 재보선이 있고 내년 4월에는 또 총선이 있고 그러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이 핵 문제 그리고 평화 구상에 있어서 어떤 큰 진전이 있어야 대통령께서도 국내적 입지가 좋아질 텐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국내 정치적 어떤 부정적 함의도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토론을 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서로 패닉 상태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저는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딜이지 완전 딜이 깨진 건 아니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오디세이와 같은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좌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돼서 나왔을 때 무슨 악감정을 갖고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또 북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같은 건 거의 지금 없거든요. 뭐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은 그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노이 결렬이 뭐 세상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건 하여간 나비 효과를 상당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북이 지금 동창리부터 시작해서 신업리부터 해서 또 뭐 핵 활동도 안 되는 그런 미국 측 정보 보고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소한 그 악수가 상황을 상당히 카타스트로픽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그 점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일수록 특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 재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심지어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는 3차 정상회담 길도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양측이 상당히 조심을 하면서 결국 몰밀 접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하여간 조금 더 현실적인 제안이 있어야 될 건 아닌가. 처음부터 이제 미국하고 북한의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선해체 후보상 all for all, 일괄 타결, all or nothing. 일괄 타결 안 되면 안 하게 되는 게 기본 입장이었고 뭐 미국의 네오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시각인데 그렇게 가다가 뭐 한국 정부 노력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변화도 있고 북한의 또 좋은 행동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어쩌면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인 점진적인 타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게 원점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계산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영변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 미국 쪽에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내놨던 그 굿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유관 당사국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하노이 정상회담 끝나고 에어포스 원 타고 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 하여간 만나서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뭔지 좀 알아봐라. 그리고 미국 측이 제기하는 빅딜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북한 경제 밝은 미래니까 이걸 얘기해 주면서 결국에 그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하는데 이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 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걸 중재라고 얘기하는데 좀 중재라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한국은 항상 미국하고 한 편이라고 보니까 미국하고 한 편인 그런 국가가 소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북의 입장이고 상식적으로도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촉진자라고 하는 게 facilitator가 더 적은 표현일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레버리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에 좀 유연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는 게 한 방법이 아니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대화의 동력을 살리고 그리고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길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아직 우리가 뭐 지금 뭐 9월달 유엔 총회할 때 뭐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 회동 같은 걸 만약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뭔가 좀 작업할 수 있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을 줘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분이 넘었네. 죄송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강론 논의를 위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청석에서 보실 때 저 왼쪽 바깥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민혁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이재훈 한겨레 선임 기자입니다. 그리고 하태원 채널A 보도 제작 팀장입니다. 모두 언론계에서 내노라 하는 외교안보 통일 분야 전문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토론은 좀 밀도 있는 토론 그리고 많은 질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짧은 질문, 좀 짧은 답변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초 이내의 질문, 2분에서 3분 정도의 답변 이런 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긴 질문과 하나의 긴 답변이 가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 듣기에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짧은 질문, 짧은 답변으로 조금 더 스피디하게 그리고 대신 여러 개로 쪼개서 토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 방식도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패널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 그리고 그 다음 패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소주제가 있으면 짧은 질문, 짧은 답변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그 패널이 본인의 궁금증이 남아 있으면 계속 추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큰 주제는 뭐 지금 말씀 나왔듯이 뭐 하노이 회담 그 이후 이것이 뭐 대주제가 되겠고요. 그 속에서 북미 협상, 남북 관계,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런 식의 작은 단락들이 덩어리로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북미 회담 단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의 이재훈 선임 기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질문의 문을 열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특보님께서 머리 발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하노이 그 2차 북미회담 합의 무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있고 각각의 원인들의 우선순위와 비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와 비중을 고려해서 봤을 때 미국과 북한 중에 어느 쪽에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가 더 많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글쎄 저는 양측 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그 볼튼 보좌관도 얘기했지만 북측의 충고 하나도 없고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기초해서 협상했다.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이 얘기 안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할걸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미국 측에 하나도 양보한 게 없다. 그렇게 본다라면 뭐 귀책 사유가 양측에 다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귀책 사유는 양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귀책 사유는 당연히 양쪽에 다 있을 것 같고요. 특보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도 다양한 측면 짚어주셨는데 문제를 풀는 쪽으로 생각을 하려면 어느 쪽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지 되는지 판단해야지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예측 가능한 행태를 보였고요. 미국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1월 달 스티브 비건이 평양 가서 쭉 얘기해서 했던 것들은 사실상 스텝 바이 스텝 패러렐, 점진적 그리고 병행적 접근을 통한 북핵의 타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어왔고 제가 볼 때 이북 측에서 가져온 안도 그거에 기초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미국은 갑자기 빅딜로 나와버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뭐 객관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스티브 비건이 최근에 그 국무부에서 고위 국무부 관리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어제 발언도 그렇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은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빅딜을 원한다.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어떤 협상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판을 깼다라고 하는 건 미국이 판을 깬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그 답변 얻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뭐 원하는 답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느 쪽으로든 좀 판단이 가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했던 거고요. 특보님께서 하노이 회담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플러스 알파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놔야지 그런 패키지를 들고 와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반대가 많은 의회와 언론을 설득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권고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노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들고 온 건 영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보님께서 기대하신 것보다 작아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걸 뭐 북측 입장을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 영변 플러스 알파 발언을 한 것은 제가 워싱턴에서 했던 건데요. 워싱턴 가서 제가 뭐 하원 의원들도 한 10명 정도 같이 만나서 조찬도 하고 그 워싱턴 띵크테크 관련자들도 쭉 만나고 얘기하는데 영변만 갖고는 안 받을 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캐시 스티븐스 대사하고 대담을 할 때 캐시 스티븐스가 이제 그걸 묻길래
영변만 해서는 미국이 안 받을 것 같고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라고 하는 건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 보유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신고를 하고 영변 1단계에서 미국과 북한이 교환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그거에 대한 소위 신고와 해체로 나간다라고 하면 미국 측에서 거절을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놀라운 거는 리용호 외상이 그 한밤중 기자회견을 할 때 한 얘기가 1단계로서 영변을 하고 난 다음 신뢰가 쌓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북측에서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이 회담 결렬에 대한 분석 이것으로 이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궁금증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결렬은 어떤 거고 또 미국 측에서 바라봤던 결렬은 어떤 거고 각각 입장이 있을 텐데 북한 입장에서 받은 결렬 이걸 이미숙 위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질문을 받아서 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보님 말씀이 영변 갖고는 아마 안 될 거다. 영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미국이 받을 거고 그 후속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이제 워싱턴에서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들고 나온 거는 굉장히 그보다 작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보님의 뭐랄까요, 저 어드바이스를 북한이 수용을 안 한 셈인데 왜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싱가포르 때 상당히 많은 걸 얻어서 싱가포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담판을 하면 어쨌든 큰 걸 얻어낼 수 있겠다. 조금 너무 안심하고 나온 게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표현을 썼죠. 북측 지도자의 섣부른 과신이 작동을 했습니다. 네. 이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섣부른 과신인데 여하튼 싱가포르가 하노이에서도 반복될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아닌데 해서 좀 외교 참사라는 표현까지도 뭐 일부 언론에서 글쎄 좀 그렇지 썼는데요.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얘기한 게 싱가포르에서는 1조라고 하는 게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고 2조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의 구축, 3조가 이제 완전한 비핵화인데 북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가는 첫 번째 단계가 영변 핵시설이 검증 가능한 영구팩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고 또 우리 또 한국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그러나 제가 워싱턴에 한 3박 4일 체류하면서 얘기했던 일관적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다. 근데 사실 그 얘기도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 박스라고 하는 워싱턴 인터넷 매체에서 알렉스 와드라고 하는 기자가 한 특종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마련한 하노이 협상안에 대해서 자기가 드래프트 초고를 얻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변 핵시설을 클로징 다운, 폐쇄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그 다음에 제재의 전부 또는 부분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 그 프로포스트 팩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사실 캐시 스티븐스가 저한테 물었던 건데 저는 그거는 bad for the U.S., good for North Korea. 그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쁜 일이라고 볼 거고 북한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걸 안 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미국이 받을지도 모를 거라고 하는 답변을 했었죠. 북한은 오늘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대외 선전 매체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 변함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변 갖고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정도로 완전 비핵화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레토릭 수준이고 완전 비핵화라는 얘기는 나오지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정의용 특사부터 또 우리 대통령님도 그러시고 특보님도 그 완전 비핵화 의지라는 게 정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 하노이에서도 실패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지금까지 논의가 됐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이 없으면 어떻게 협상에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해서 설득을 해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의도가 있느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봐요.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이 안을 너무 마치 큰 게 있는 것처럼 팔아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도 문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중재자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과대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무슨 과대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만들어서 평화체제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 오면 좋은 거니까 그걸 위해서 대통령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과대 표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정치적으로 좀 크게 좀 봤다는 말씀이신데요. 뭐 하노이에서 나타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입장은 그 완전 핵 폐기보다는 말하자면 뭐 핵군축, 말하자면 단계적 비핵화로 이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핵군축 협상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아직은 북한에서 핵군축 얘기하는 건 제가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근데 단계적 비핵화하고 핵군축은 별개의 거죠. 물론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최종적으로 핵탄두를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를 제거하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핵군축 논의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결국 북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용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한 동시교환 원칙에 의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꾸 일부 매체에서 이제 핵 군축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문건에서 또는 북측 자료에서는 핵군축은 없던 걸로 알고 아직은 있습니다. 핵군축이 아니고 핵폐기 단계다 이런 얘기고 지난번에 그 KBS 신년 대담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랑 말씀하실 때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도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말하자면 미국의 해구산 제거 이거 들어줘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동북아 비핵지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문특보께서 생각하시는 비핵화 개념은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이 개념을 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는 비핵화하고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하에 있고 그럼 북한이 그걸 받겠어요? 그 동맹의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생각할 때 네.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도 미국 관계가 정상화된다면은요, 북한에 갖고 있는 핵 무기라고 하는 건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북측 친구들이 과거에 일부 인사들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우리하고 국교 정상화 해주면은 미국하고 동맹 맺다고 군사 동맹 맺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군사 밀리터리 파트너십을 하자라고 하는 게 북한의 기본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이민숙 의원께서 얘기하는 식으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해구산의 소위 제거, 철수를 논의하기 전에 미국 관계가 가꿔지면은 상당히 입장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단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 북한의 관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세계 각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그리고 문 대통령 생각하는 비핵화랑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으로 북한 비핵화를 보신다는 비핵화 말씀? 개념이라는 건 나중에 오는 거 우선 비핵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핵 시설, 핵 물질, 핵 탄두 그다음 그것을 운반하는 미사일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것을 그렇죠, 비핵화라고 북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거기에다 불가역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생산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영구적으로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반도 비핵화 또는 동북아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없으면 불가능해집니다. 동북아 비핵지대화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간단합니다. 핵을 가진 국가들하고 핵을 갖지 않은 국가들이 유엔 헌장 체계 하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핵을 조약적으로 조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건데 핵을 가진 국가들은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다음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하라고 문서로 조약으로 보장하는 거죠. 그러면 핵을 갖지 않은 국가들은 그럼 우리도 거긴 일본, 남북한, 몽고까지 포함이 될 텐데 우리도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북한은 거예요. 핵을 갖고 있잖아요. 네? 북한은 핵을 갖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서 예. 주장한 거는 예. 북한이 핵을 가지고 비핵지다가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기 기본적 어스미션은 북한이 먼저 완전히 비핵화를 하면은 그리고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런 동북아 비핵지대화라든가 비핵무기 지대화라든가 한반도 비핵무기 지대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는 그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북한이 선행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거에 대한 자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행적 예, 조치가 있고 한미 동맹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왜 근데 그 동맹 얘기는 먼저 얘기했어요. 나 우리 이 의원은 보면 너무 비약을 해. 그건 내가 뒤로- 지금 동맹 뒤에 얘기를 어디 질문 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건. 예. 네. 아무래도 이슈가 이게 그 자체가 논쟁제이다 보니까 이게 제 정부 관리가 아닙니다.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이제 토론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적 측면 그러면 잠시 접고 이제 회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팩트적 측면에서 봤을 때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것이 결국 북한의 핵 시설과 관련돼서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런 그 북한 핵 관련 정보 이런 관점에서 임민혁 위원이 좀 질문해 주시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영변 시설 외에 다른 지역을 언급했고 북한은 이에 당황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 작년 미국 언론이 보도한 뭐 강선이다, 뭐 어디 분강이다, 뭐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요. 특보님께서 이렇게 보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플러스 알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농축 우라늄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뭐 얼마나 우리 정보고 소위 공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정부는 이 그 영변 외에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건 제가 정부 관리가 아니고 저는 비밀문서 취급 인간증이 없는 특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기 그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했던 그 영변 폐기 외에 미국이 한 가지를 더 요구했다. 이것도 이 어떤 시설에 대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핵 신고 리스트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라고 보시는 건가요? 신고 리스트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핵 시설이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하노이에서 미국이 얼마나 소위 그 정확한 에비던스를 갖고 그것을 제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럴 시간이 있었는가도 저는 좀 회의가 되고. 그러나 결국 이제 볼 게임은 이제 영변 갖고는 안 된다는 건 이번에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다음 시설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국가들이 이제 정보 공유를 통해 갖고 구체적인 아마 에비던스를 갖고 북측에 이미저리 인텔리전스 포함해 갖고 이 북측이 아마 제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어제 뉴욕 타임스에서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6개 분량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변 외에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영변을 폐기하면 그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다 이렇게 말한 게 좀 상황을 그런데 그렇지 호도한 거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변 핵시설이 갖는 비중이 얼마느냐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간에 이제 논의가 많아요. 그냥 직프리드 해커 박사, 그분은 이제 영변을 4차례 갔다 왔죠. 그분 주장은 70에서 80% 정도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같은 사람은 5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일부 이제 보수적인 인사들은 10%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세 사람 말 중에서 누구 말을 믿느냐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해커 박사 말을 믿겠습니다. 그분이 영변을 4번 갔고 그분이 2010년 11월에 영변 가서 원심 분리기 2,000개 확인했고 농축시설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 언론 보도도 했지만 영변이 크라운 주얼, 북한 핵 개발에 있어서 어떤 보석 같은 존재 또는 심장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에 의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2002년에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당시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플루토늄 문제가 이제 동결이 된 상태에서 존 볼튼이 고농축 우라늄 문제 제기를 하면서 2차 핵위기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영변에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가 돼 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가서 확인한 사람이 있는 영변 시설을 선제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연구 폐기하는 게 훨씬 현실적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북한이 이 영변 시설 폐기를 마지노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미국이 그냥 뭐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집요하게 이제 우리 쪽에서도 이제 그 파고들겠죠. 그러니까 북도 그 정도는 아마 알 겁니다. 그요 며칠 새 그 아까 언급하셨듯이 북한이 지금 그 산음동하고 동창리에서 이제 로켓 발사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특보님께서는 모두 발언에서 이걸 사소한 악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북한의 전략적인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뭐 협상력 높이기 차원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글쎄 그거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그런 행동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지금 판이 깨진 게 아닌데 미국도 대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북도 그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임 의원께서 말씀한 중에서 이제 데이빗 생거 아티클인데 뉴욕타임스에 결국에 작년 싱가포르 정상선언하고 이제 금년 하노이 정상선언하는 사이에 이제 농축 우라늄 6에서 7kg 정도를 북에서 생산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게 어떻게 수치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 이건 아십시오. 저 도널드 그렉 전 주한미대 대사 그 미시아에서 35년을 근무하신 분이죠. 그분 얘기가 그래요. 미시아의 가장 큰 인텔리전스 페일리어, 가장 큰 정보 실패는 북한이었다.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그 정보 팁이라고 하는 것, 특히 뭐 데이빗 생거도 항상 맞는 건 아니거든요. 틀릴 때도 많은 거고.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하겠다는 건 분명히 공언을 했어요. 그러나 핵 활동을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북이 입장에서는 일종의 해징 전략이든지 또 뭐 위험 분산 전략이든지 뭐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지금까지 주로 북한의 입장 그리고 북한 핵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럼 잠깐 좀 시각을 바꿔서 미국 쪽의 입장이라 그럴까? 미국 쪽의 시각 이런 것들을 한번 묻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원 부장 질문해 주시죠. 네. 해커냐 올브라이트냐 거기서 해커를 택하시겠다고 주저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해커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용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변만 봤기 때문에 영변만 믿는 거고 지금 문제는 영변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농축 우라늄 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역시 해커를 믿으시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요. 올브라이트라고 자기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 지금 영변 핵시설이 50% 정도 북한 핵 물질 생산의 50%만 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50%도 그게 어딥니까? 우리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 박사가 옳은 거 그리고 저는 해커 박사의 아카데믹 인테그리티를 좀 믿는 사람이에요. 저랑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냈는데요. 그분은 모든 걸 에비던스를 갖고 얘기합니다. 팩트를 갖고 얘기합니다.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정도 상당히 과학적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커 박사의 강점이라는 거는 데빗 올브라이트는 그런 입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해커 박사는 로스알라모스 레보라토리라고 해서 핵무기 디자인하는데 소장을 12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92년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핵군축 협상을 할 때 소위 검증 요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해커의 비중을 더 두겠습니다. 네. 미국이 더 규책 사유가 있다고 1번 질문부터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임민혁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8개월간 많은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 시설은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속였다, 치팅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미국에만 규책 사유를 두십니까? 그건 아주 넌센스적인 분석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북이 약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 올 때도 북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북이 입장에서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강자고 그리고 자기들은 취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속임일 수도 있지만 해징이라는 컨셉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위험 분산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이 안 됐을 때 자기들이 살 길 찾는다라고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우리는 그걸 속임수라고 얘기를 하죠.
북에서는 그게 자기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해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치팅과 해징에 대한 분석적 구분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북이 우리 핵 물질 생산 활동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약속을 해서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건 북한은 당장 규탄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싱가포르 이후에 계속 약속한 거는 핵과 미사일 시험, 그러니까 핵무기 시험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시험 발사 요걸 중단하겠다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요. 그 개연성은 배제를 못 하겠죠. 아마 미국 주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요. 당연히. 나는 한국의 주류고 미국의 주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물질을 생산하는 게 정당한 행동이라고. 근데 그거는 잠깐 그 네. 우리 저 하부장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 이거는 분명히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하여간 북한이 한 그런 은밀한 핵 활동 또는 미사일 활동 지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하는 걸 저는 하니까 에비던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주장은 확실한 에비던스를 보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추정이니까. 네. 다시 한번 그 문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 클리어하잖아요. 굉장히 클리어. 빅딜 아니면 노딜이다. 그래서 모든 핵 프로그램 WMD까지 다 완전히 폐기하면 제재하자고 관계 정상화하겠다. 이게 굉장히 분명해졌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협상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 모멘텀은 있는데요. 미국이 부르는 값이 있고 북한이 부르는 값이 있고 흥정은 계속돼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시각에서 봐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의 정치적 기류로 봐서는 빅딜과 노딜이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 주겠죠. 그래서 내년 11월 대선 가까우는 상태에서 무슨 외교적 업적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고 하면은 일종의 절충도 가능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나오는 게 결국 볼튼의 역할일 수밖에 없는데 하노이 회담장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고 그 안에 이제 그 빅딜 WMD가 다 들어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아까 3차 정상회담 문까지 열어놨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건 너무 긍정적인 측면을 해석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3차 정상회담 하려면 이걸 하라.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본질적인 메시지 아닌가 싶은데 과연 볼턴이라는 사람이 회담을 깨러 나온 사람, 회방로로 온 사람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볼턴이 생각하는 미국의 국가 이익이 있고 그 미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 결과가 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시각에서 보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꼭 블레임을 할 수는 없겠죠. 예, 뭐 미국 관련된 입장인데 계속해서 이미숙 의원 혹시 뭐 예, 하태원 의원의 예. 저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 교수님께서 저는 교수님 표현이 더 익숙해서요. 이 특보라고 하니까 너무 권위적인 느낌이 자꾸 들어서 문 교수님께서 그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재자라기보다는 촉진자라는 표현 쓰신 거 저도 그 표현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근데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하노이 회담 전에 청와대에서 나온 수많은 장밋빛 예단들 뭐 하나도 맞지 않았고 물론 그 볼턴 변수가 막판에 등장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촉진자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이 불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워싱턴 비우신 지 한 보름 정도 되는 와중에 늘어난 것 같은데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특보도 하노이 회담 최대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개성 금강산 계속 밀어붙이면 한미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뭐 미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국 정부 입장,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가까운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다르게 보실 수는 이미숙 선생은 보고 항상 미국께 옳고 우리는 항상 미국 거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저는 교수님은 그렇게 왜 생각하죠. 미국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면 왜 미국 입장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아니, 언론인 이 선생 쓰는 글 보면 항상 그런데. 아니 제가 입장이 어떻게 이게 미국 제가 대변인입니까? 대변인이 같이 보여. 그러니까. 저는 문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라앉히고 지금 예. 또 흥분하기 시작했으니까 예, 예, 우리 예. 그럼요. 그건 아니고요. 그 실패자라는 거를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한에서는 미국과 한편이라고 본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에서는 오히려 북한 쪽 입장을 든다고 해서 아마 이러니까 이제 정말 촉진자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위치라고도 보는데요. 저 개성공단 금강산을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노이 결렬 이후에도 이제 추진을 하는데 교수님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 해봐야 알죠. 네. 왜 그 정도 노력을 해보고,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라고 한 그 샌션 레짐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추진해보고 그러는 거니까 지켜보죠. 새로운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와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뭐 국무부 차관보 정도 되는 사람이 노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조율해 나가고 어떤 때는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동맹이라고 하는 기존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지만은 한국이 꼭 미국의 뜻을 꼭 따라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 안 그렇기 되죠.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이고 고마워요. 그 말씀해 독립국인데요. 주시면. 그 미국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190여 개국 중에서 무역 대국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북한 하나 봐주려고 하다가 유엔 제재 당해서 예컨대 포스코나 삼성이나 이런 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면 그 경제적 여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그러니까 겁니까? 그걸 우리 이제 이미숙 의원보다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이 더 걱정하지 많이 말라고요. 보니까 걱정하지 그러니까 알아서 말라고요.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알아서. 마세요. 걱정하지 예, 않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 문정인 특보님 그 하노이 회담 때 이제 워싱턴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 관계자들 두루두루 이렇게 만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경험해봤던 그 미국 내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어땠었는지 좀 간략하게. 무슨 뭐 제일 많은 게 패시미스트 비관주의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많은 게 시닉스 냉소주의자들이 많고요. 세 번째 많은 게 이제 스캡틱스 회의주의자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합치면 한 80%는 된 것 같아요. 뭐 cautiously optimistic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10% 남은 10%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이건 뭐 직접 서베이를 한 건 아니지만 워싱턴 가서 제가 한 거의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만났는데 상당히 결국에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른 쪽으로 잠깐 돌려서 이제 어떤 이 결렬 이후에 이제 돌파구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무슨 뭐 남북 그 정상회담, 뭐 판문점이 됐든 평양 재방문이 됐든 뭐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뭐 답방이 됐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전반적인 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질문 이재훈 위원께서 시작해 주시죠. 국제의장 온도가 급상승한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좀 쿨다운하는 논쟁적이지 않은 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 양쪽이 모두 다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상대방을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는 방식은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그 강성 교착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현실적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쉽지 않겠죠. 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려고 하면 돌아갈 때 뭔가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했던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판문점 같은 데서 비공식 회동 같은 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서울 답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거로 보면 작년에 5.16 통일각 회담처럼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고 9.19
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있었던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답방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답방이라도 관심사니까요. 그럼 답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논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글쎄 뭐 들어선다고 하여간 봐야 되는 건가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조건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가장 가장 눈에 보이는 그 방안은 결국에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서울 답방에서 평양에 선물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오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연관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제 집권 이후에 언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느냐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 문제가 시 주석이 한국에 오는 문제랑도 얽혀 있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 시기 판단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시 주석 방북 문제를 중심에 놓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7월 정도에 시 주석이 이제 평양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다음 그거에 좀 시간적 좀 여유를 두고 또 서울 방문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고 봐야 되는데 정의용 실장이 곧 이제 양재측 국무위원 만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좀 나오겠죠. 저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중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먼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저는 될까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르죠. 북미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고 하는 상황에서 또 시진핑 주석이 또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지도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아직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또 분명히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이재원 기자께서 나보고 이제 귀책 사후 어디 있냐고 해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귀책 사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도 엄청나게 이제 나갈 것 같은데 그거는 워딩을 이렇게 나도 요즘 하도 이제 언론에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배운 게 있어서 그건 이렇게 쌍방 귀책 사유가 있고 그러나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분명히 해주십시오. 북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티브 비건이 평양 방문해서 점진적 해결한 방식 같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점에서는 북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주십시오. 자. 예, 기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추가 질문? 그러니까 지금 다 그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판단하기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그렇다면 질문 돌려서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번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문가로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만한 분석의 근거가 될 만한 건 어떤 거로 보십니까? 우선 북중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이 성공적 타결이 되면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질 거고 그걸 활용할 필요도 있고 또 최근에 봐서는 또 아베 총리가 이제 본인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니 아베 총리에게도 그런 역할을 좀 만들어주고 하여간 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 원수들이 결국 한반도 문제의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타결,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더 참여를 한다면 쌍수들고 환영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정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남북 정상회담 또는 지금 정부의 역할 말씀하시면서 결국 또 언급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위한 조건 이런 문제가 또 궁금증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하태원 부장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특보님께 추가로 아까 발언 취소하셨는데 높아심인데 혹시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민감하자 취소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그래도 그거는 했다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레코드를 남기시는 게 입장 바꿨다는 걸 밝히는 게 훨씬 그래도 나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회담에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고 회담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서 앞으로 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의 복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한 장면 제 개인한테 뽑아보자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이 회담을 통해서 키맨으로 급부상한 볼턴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뭐 맨투맨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 결국 회담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마무리되는 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다, 대비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보님이시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이클 코언 증언이 26일로 잡힐지 미국 워싱턴 시간 26일, 여기 시간 27일에 잡힐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그 자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한국 정부가 그걸 또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낸시 펠로시 의장하고 뭐 긴밀한 관계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은 요즘 보면 우리가 뭐 국제 정치를 볼 때 뭐 세력 균형부터 시작해서 강대국 정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갈수록 느껴지는 게 결국 국내 정치가 한국도 미국도 심지어 북한도 정말 국내 정치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국내 정치가 큰 변수로 작동하게 되면은 그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게 저는 앞으로 지금 상당히 걱정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볼턴의 카운터파트가 누굽니까? 우리 정용 실장이죠. 정용 실장이 만나지 못했는데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통화를 했다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내용 정도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그럼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뭐 NSC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좀 더 적임자가 이런 일을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정용 시장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박수 막 치더니만 조금 안 풀리니까 이제는 좀 더 손가락질 하는데 그건 옳은 거 아니라고 보고요. 좀 기다려 보죠. 뭐 그러니까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난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잘한 거 아닙니까? 2017년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정용 실장 노력해갖고 뭐 정용 실장, 서훈 원장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갖고 지금까지 판을 바꿔서 온 건데 지금 뭐 하노이 하나 그거 소위 무산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 책임을 그렇게 묻는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돌아오신 지 문특보님 이제 2주 정도 되셨잖아요. 네, 일주일. 좀 궁금하셨을 텐데 우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 좀 만나셨습니까? 저는 보통 안 만나요. 저는 창성동 별관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본관에 없기 때문에 만날 일이 별로 없죠. 또 바빴고, 저도 바빴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자주 뵙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혹시 좀. 그 대통령 자주 안 봬요. 그럼 마지막 요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이 결렬된 그 아주 중요한 그 내부의 흐름, 그 협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다 이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마이클 코헌 변수가 그렇게 심각하게 작용을 하고 그 마이클 코헌 변수가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 그렇게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지 그건 아마 예측을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동훈 본부장하고 스티브 비건 사이에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했고 사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감추고 하는 건 하나도 없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도 상당히 만족해했고 그래서 또 코헌이 그래서 평양 가기 전에도 서울 들렸다 가고 또 평양 다녀온 다음에 또 서울 와서 또 우리한테 상세히 얘기를 해주고 그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스탠포드 연설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일종의 점진 인크리멘탈 어프로치에다가 패러렐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같이 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negotiation, roadmap for negotiation, 협상을 한 로드맵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하 이게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가구나. 왜냐하면 스티브 비건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특사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막판에 존 볼튼 보좌관이 나타나고 노란 봉투 들고 나와서 저쪽에 전해주고 나중에 폭스 TV 뉴스 기자 폭스 TV 나타나서 얘기할 때는 노란 봉투에 결국에 빅딜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그건 우리 정부가 예측을 못했죠. 그건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예측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워싱턴 26일 하원 청문회의 역동성하고 만약 관련이 될 겁니다. 만약 그때 코헌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고 뭐 정말 사기꾼이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그 톤이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아마 폼페오 비건이 제안한 안쪽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라스트 미닛 그 마지막 순간의 그 변화를 아마 한국 정부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 언론인들 그때 얼마나 그 하노이 많이 갔습니까? 거기 가서 예측하는 언론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임 의원 어디 조선일보 예측 좀 했나요? 예, 아마 이제 미국의 국내 변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고 그리고 아마 질문하신 패널의 기본 취지는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정보력 또는 어떤 주관적 희망 사항에 매몰되다 보니까 자칫 나타날지도 모를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좀 돌이켜보고 이런 오류가 있었다면 그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함께 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 이후에 북한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또 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구체적인 전술의 변화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민혁 의원이 준비해 주시죠. 그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북한 매체들은 계속 뭐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렬 직후에 최선희 부상이 기자들한테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의욕을 잃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더 북한의 솔직한 속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특보님께서 보시는 지금 그 북한의 속내, 어떤 북한의 대미 전략이나 뭐 이런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무산 이후에 판을 깨려고 했으면 그 선전선동 매체를 이용해 갖고 엄청나게 미국을 비판했을 텐데 지금 그게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측 입장도 지금 wait and see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 그 기초선전 일꾼들 앞에서 얘기할 때도 결국 경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북에 대한 미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측에서도 결국 wait and see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그 언급이 됐던 그 북한의 지금 로켓 발사 정황 이런 게 혹시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언급했던 새로운 길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소한 어떤 협상력 높이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전술로 이렇게 되돌아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걸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그건 북측에서는 상당히 악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아까 그 모두에서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비 효과 같이 사소한 것이 큰 재앙을 가져오는 이런 건 북측도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위 mutual restraint, 쌍방이 다 자제된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회담 결렬 후에 뭐 일각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책임을 물어서 이 대미 협상 라인, 뭐 김영철, 이용호, 뭐 최선희 이런 그 협상 라인을 뭐 경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뭐 그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걸로 보는데요. 만약에 리용호 최선이 경질하면 그건 북한 귀책 사유가 북한에 있는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에서 그런 이유로 리용호나 최선이 두 사람을 문책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책을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그 정책적인 변화도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치적 변화는 이제 뭐 북측도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왜 갑자기 그동안에 지금 미국하고 북이 협상이 안 됐던 이유는 미국이 계속 선해체, 후보상, 그다음 일괄 타결 타결 안 되면 all or nothing 이 자세 때문에 북이 미국 측하고 협상이 나오지 않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미국이 조금씩 이제 바꾸지기 때문에 북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온 건데, 근데 갑자기 하노이 이후에 이제 다시 오리지널 포스트를 바꾼 게 아니고 원래 포스트로 이제 돌아간 게 되니까 아마 이거에 대한 복귀를 아주 비판적 복귀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북도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또 나와서 한 얘기가 보도된 게 좀 특이한데, 뭐 가혹한 시련과 난관 뭐 이걸 언급하면서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이 가장 절박한 혁명 임무다. 뭐 그러면서 쌀밥에 고깃국 뭐 이 얘기도 다시 꺼냈는데, 이거는 결국 회담 결렬로 인해서 뭐 제재 장기화를 좀 대비하는 뭐 이런 그 언급 아닐까요? 뭐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작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이후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일관된 강조점은 경제 우선주의, 과학기술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에서 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회담이 결렬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민생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진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인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노이 회담에 무산된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작년만 하더라도 남북이 모두 이 종전 선언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뭐 그 회담장에서는 거의 뭐 언급이 된 것 같지가 않고,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북한이 지금 오로지 관심사가 제재 완화라고 보시는 건죠? 그래, 그건 다시 이제 싱가포르 선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판문점 선도 그렇지만은 북측이 상당히 그 선언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조가 새로운 관계 그 구축인데, 새로운 관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적대적인 의도와 정책을 벌인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벌인다는 것의 핵심은 결국 제재 완화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 주장한 게 그 미국의 제재를 북한에 대한 미국이 적대적 행위의 발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데 첫 번째 스텝이 사실상 제재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사무소, 그 다음 관계 정상화. 그 다음 두 번째 북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 그 다음에 있는 게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그 다음 불가침 협약, 그걸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뭐 경제적인 것은 제재를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결국 국제경제체제에 북한이 정상적 일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북한에 대한 투자와 무역이 활성화되는 바람, 이런 것들이 북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재 완화 이게, 근데 미국 가서 보면 상당히 그걸 다르게 보더라고요. 미국에서 보는 것은 제재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변수로 보는 거고, 반대 북한에서는 제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정치적 변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 북에 일방적으로 가하는 제재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 순서를 따르면은 북에서 그것을 가장 큰, 그러니까 하노이 그냥 싱가포르 정상회담 1조와 2조에 있어서 북이 제일 먼저 역점을 둔 건 아마 제재 완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 정립이고, 그다음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올인을 하고 이런 것 아니었던가 저는 추정이 됩니다. 하나만 제가 해도 될까요? 예. 그 특보님께서 그러니까 미국은 제재를 경제적 요인으로 보고 북한은 정치적 변수로 봐서 이게 적대적 의도를 벌이는 것이 제재 완화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학자로서 그런 분석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 선생님 생각은 어떤 거세요? 어떤 쪽이
학자로서 볼 때 이것은 국제적 기준에 좀 어긋나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양쪽 얘기를 그냥 등가적으로 나열하시는 것보다. 뭐 제재 완화를 정치적 보장의 하나로 보든 경제적 보장의 하나로 보든 뭐 같은 거니까 그건 무슨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근데 교수님 보시듯이 그 북한에 대한 제재의 역사는 북한의 미사일 또 북한의 핵실험 이것들 때문에 쌓여진 건데 이거를 북한 화법으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면 당장 해제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당장 해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해제를 정확하게 하라고, 예. 북이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의원께서 그렇게 하면 코트할 때 문정인이가 당장 해제하라고 주장한 것처럼 또 인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인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듣는 분들이 여기 그러니까 그건 듣는 정확하게 내가 관훈 하도 멤버들 언론들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지 해봐서 않습니다. 자 예. 대략적으로 이제 북한 핵 관련해서 이제 하노이 회담 그 자체와 관련된 질문들은 대략 이제 소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 문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은 있는 것인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아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하나의 세트라고 본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또 세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조율, 대안 이런 관점에서 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이재훈 저기 손님 기자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을 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정부가 북한이나 미국 쪽 양쪽 다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분주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느 시점인가 김정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게 될지,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만나게 될지 이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가능한 경로인 것 같냐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한 경로인 것 같냐, 현실성과 관계없이 시점 문제까지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그 두 개는 같이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앞에 지금 요청한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한번 얘기해서 우리 빅딜 안을 좀 잘 설득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자연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뭐 평양 방문해서 하기는 힘들 거고 그다음 판문점 같은데 소위 그 비공식 그 정상회담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뭐 아주 뭐 솔직히 터는 심층적인 좀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고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조율을 해서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래서 뭐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까지 와서 남북미 또 더 나가서 남북 미중 사자 정상회담을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노이 이후에 우리의 패닉을 반전시키는 상당히 좋은 구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꿈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이든 남북 정상회담이든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좀 쿨다운 시간을 두는 게 좋은 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만나기 전에 소위 하노이 무산의 원인 분석을 자세히 하고 그다음에 실무 수준을 통해서 북이나 그다음 미 측에서 갖고 있는 요구사항, 희망사항 같은 걸 다 점검을 한 후에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또 딜레이 돼버리면은 모멘텀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하노이 끝나면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하나는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모멘텀 잃어버리고 잘못되면 2017년으로 돌아가고 그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그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자, 역동성을 살리자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대화의 궤도에서 일탈되는 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뭐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 하노이 회담 끝난 다음에 그 아이오와 팜브로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뭐 몇 주 이내에 평양에 우리 협상팀을 보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특히 어제 어제 스티브 비건하고 존 볼튼 얘기하는 걸 보면 하여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니까 요걸 하여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걸 다시 붙이는 작업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 하에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의 나라 정치에 엄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국내 정치가 문제인데요. 탄핵 정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탄핵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핵 정국이 계속 지속되면서 미국 국내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미국 쪽, 북한 쪽 따로따로 하나씩 드릴 텐데 그 전에 이 탄핵 정국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 그다음에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은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아마 지금 상원의 공화당 의석수를 계산하면은 탄핵의 가능성 상당히 적을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겠죠. 그래야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 11월 대선까지 탄핵과 관련된 논쟁이 상수로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두 가지 선택을 하나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하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국면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더 강경 대응을 하고 심지어 군사적 옵션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북한 위기론을 고조시키면서 탄핵을 뭐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탄핵 정국을 다루는 방법이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내년 이제 상반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지금 공화당은 대선 후보가 지금 아무튼 안 나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경제도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외교 분야는 뭐 이란 거 결국 파기가 돼 버렸죠. 그 다음에 중거리 핵미사일 그 INF 협상 러시아하고 또 파기가 됐죠. EU하고 최악의 상태죠. 그다음 중동에서도 최악의 상태죠. 지금 외교 분야에서 성공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마 유일하게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건 북한일 텐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 중국, 뭐 일본 이런 국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국내 정치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하여금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질문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약간 비틀어서 뭐 특보님도 이제 외교적 성과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내년까지는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일부에서는 뭐 워낙 난하고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국내적으로 지지 기반이 워낙 이 문제에 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특별히 뭐 도발을 하진 않더라도 관심을 접고 그냥 머들링 스루라고 하나요? 그냥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은 내년에 대선이 되든 안 하든 본인이 원하는 것은 그 리거시 파워틱스, 하나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하여금 과거 대통령들이 못한 걸 해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하는
멘탈리티는 이런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클린턴 실패했다, 부시 실패했다, 오바마 실패했다. 근데 나는 without spending single penny,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북한 핵 문제 해결했다. 이런 칭송을 듣고 싶어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도 외교적 타결의 그 여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엔 북한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도 역시 전혀 다른 방향 두 갈래로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져서 협상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그냥 보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역대 미국 정부의 전략적 접근, 동북아에 대한 전략적 접근하고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입지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되도록 속도를 내려고 할지, 아니면 상황을 좀 보면서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지, 어느 쪽이 현실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뭐 김정은 위원장은 뭐 이미 수차 밝힌 적이 있죠.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뭐 책임을 좀 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갖고 있는 복심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찬스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아마 김정은 위원장인 것은 알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각 세워갖고 제재 막 심화가 되고 그래서 다시 성군 정치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 그걸 김정은 위원장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 이내에 뭔가 뭐 만들고 싶어하는 게 있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많은 분들은 그러면 이제 내년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결국 북한 문제는 완전히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복귀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전략가들이라고 하는 게 비교적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를 비판하는 게 이러한 포괄적 핵 협상안이 상당히 좋은 안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깼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북한하고 딜을 만들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나와서 이거 잘못된 거라서 완전히 또 무효화시킨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그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신중할 거라고 하는 게 제가 워싱턴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얼마나 과감하게 안을 들고 나오느냐. 그래서 미 의회나 워싱턴에 있는 주류 인사들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더라도 건설적 협상은 지속될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는 계속 추동될 수 있다고 보는 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플로어에서 몇 개 질문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뭐 일부는 그 패널들의 질문 과정에서 소화가 된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외신 기자분 중에서 벌린스크 미디어의 멀튼 라슨 특파원의 그 질문서가 영어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볼튼 보좌관이 뭐 전제를 달긴 했지만 TV 그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다. 이 발언이 한반도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또 다른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들어온 김에 유관 질문이 있으니까 함께 질문을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뭐 좋은 질문인데요. 추가 제재, 그러니까 북한이 명시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한다. 그건 판을 깨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 제재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야,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분 없는 추가 제재는 판을 깨고 북측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추가 제재는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 트럼프 그냥 폼페오, 스티브 비건도 추가 제재는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고, 그런 걸 우리가 볼 때는 북미 간의 대화의 불씨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추가 제재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미 동맹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이 맡아주시는데 자칫 논쟁이 격화될 그럴 우려가 있는데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노이 회담 얘기는 뭐 충분히 말씀들을 하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 거라고 보고 보다 좀 근본적인 우리의 동맹 문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특보님께서 대화 모멘텀 살리자, 그리고 궤도 이탈을 하지 않도록 하자, 뭐 저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너무나 많이 양보하면, 안보라든가 동맹이라든가 양보하면 굉장히 불확실한 북한 비핵화에 한미 동맹이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북한은 지금 핵실험, 미사일 실험만 중단했을 뿐 핵 계속 만들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데 3대 한미 연합훈련 전부 중단됐잖아요. 언제 훈련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왜 한국 정부 탓을 돌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돈 많이 든다고 안 한 건데. 동맹이 필요하다면 돈을 더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또 국민적 네. 합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돈을, 우리 정부 탓으로 네. 돌리죠. 아니 저는 정부 문정부 탓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운을 띄었으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100 밀리언 든다고 네. 안 한다고 얘기했고 필요하면 돈을 더 내서라도 우리는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우리 네. 이 선생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또 동의하지는 않고. 예, 저 5,200만 국민 중에 저 하나만 그렇게 걱정을 하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 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신년 KBS 대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는 말하자면 문 교수님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그 한반도의 해구산도 북한이 요구하는 걷어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북한 모두 비핵화 그리고 뭐 중국은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동북아를 끌어나가는 게 어떻겠냐. 국립외교원에서 연구 중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정확하게 표현 안 했어요. 그럼 정확하게 하시죠. 제가 얘기한 거는 결국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면은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해서 완전한 비핵화 이룬 상을 요구를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핵구산 철폐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한반도나 동북아 핵무기 비핵지대화, 뉴클리어 웨펀스 프리 존 구상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뭐 핵우산이 모든 것도 북미 관계가 좋아져 버리면은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립외교원 원장이 이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해구산도 걷어내야 한다는 논리적인 연결로 그러니까 되는 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저는 남북한 핵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우산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학자로서 학자로서는 입장이시죠?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까지. 정부 관리가 돼도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 그러니까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의해서 남북 전체가 핵을 가졌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때도 결국에 미군이 950개 되는 전술 핵을 철수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 국제정치학자 문정인 교수의 말씀이고, 근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특보의 위치 때문에 그러면 그 정치적 함의가 뭐냐? 정치적 함의 없어요. 외교적 함의는 언론에서 해석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그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북핵 폐기가 어렵다는 그 정치적 함의로 그런 조건부로 지금 말을 했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문정인 교수님의 학자적 생각이라는 거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 그 작년에 애틀란틱 인터뷰에서 동맹은 부자연스러운 거다. 동맹을 없애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학자로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애틀랜틱 잡지의 헤드라인은 문재인 정부의 특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름 그 제목 바꿨어요. 나중에 네. 제가 황해에서 제목을 바꿨고 그 얘기는 간단해요. 동맹은 국제 정치에서 그건 일반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일반론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맹은 국제 관계에서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적이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을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가까워에 적이 없으면 왜 동맹을 할 필요가 있는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abnormal state affairs.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이좋고 다 그러면 왜 동맹이 필요합니까? 아세안 국가들 동맹 필요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저희가 조건은 역사적으로 어쨌든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 강대국 사이에서 이제 한국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 그리고 동맹 이후 70년간 한국이 세계 13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해온 그 역사를 보면 동맹에 대해서 어브노멀하다 이렇게 학자적으로 치부하는 건 뭐 학자적 의견이라고 하니까 그건 교수님의 개인의 생각으로. 아니 상식이에요, 상식. 그거는 아니 국가가 주변에 적이 없는 게 좋은 네. 거지. 그렇죠. 그러면 동맹을 위해서 적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죠. 그런 상식은 비상식적인 상식인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적이 주변에 있는 그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걸 바꾸는 게 그렇죠. 그런 없애자는 지정학 거죠. 운명을 바꾸는 게 외교고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알겠습니다. 그 동맹이 없어지는 시한이 중장기 이렇게 시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시한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나 잘 몰라요. 그건. 그렇게 글에 써져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수님께서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나 뭐 중장기적으로 필요 없다고 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마지막 드리면은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아까 이 토론 들어오기 전에 그 문 교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알아맞춘 정말 몇 안 되는 굉장히 특별한 분이세요. 그 이춘근 박사와 우리 문정인 교수가 예측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우파 좌파 모두에게 축복이다. 우파는 핵 개발을 할 수 있고 좌파는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글쎄요, 뭐 지금 하는 거 무슨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 오바마보다는 북핵 문제에서 낫다고 보니까요. 대화 협상을 통해서 풀려고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안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좋은 거고. 그런데 보니까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방위비 분담 많이 내라고 하니까 그건 나쁜 거고. 그러니까 뭐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핵 개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핵 개발 북한이 핵을 문제는 포기 안 할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핵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우리에게 재앙이 되겠죠. 트럼프가 그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일본 전부 다 독자적으로 핵무기 가져라라고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에겐 재앙이 되니까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이 되니까 저는 그건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럼 반은 고치신 거네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아니 그 얘기한 건 보수에게 네, 축복이 된다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잖아. 이 양반 참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금부터는 그 뒷부분을 조금 많이 좀 축약 내지는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동맹 또 그리고 방위비 분담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하태원 부장의 질문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것 역시 사실은 좀 특수한 거죠. 우리 한반도에 특수한 거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어떤 성격, 주둔의 지위나 성격에 일종의 변화가 가해져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공식 입장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사실 별개의 얘기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우리가 양자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지 그게 이런 북핵 협상에서 다뤄질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게 공식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뭐 사실상 뭐 작년 5월에 제가 Foreign Office라고 하는데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어를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justify the continuing presence of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after the adoption of peace treaty. 그러니까 평화 조약이 체결 이후에 주한미국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주어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상 미국이라고 for the U.S. 미국이 그걸 정당화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그 Foreign Affairs 에디터가 있다가 뭐 한국도 그건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둘 다 빼고 주어 지칭하지 말고 하자고 그랬더니만은 그게 이제 뭐 특정 매체에서 이제 그 아주 난리가 돼서 뭐 제목이 문정인 특보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제가 곤혹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그때 뭐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 시켜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별개의 것이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미국과 한국이라는 두 주권 국가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종전선언과는 별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 강연 나갈 때는 이게 정부 입장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저 입장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입장은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저는 여러 가지 글이나 말을 통해서 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철수를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데 만약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미 관계 개선이 되고 남북 관계 개선이 되면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갖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북도 반대 안 할 거고. 그게 김일성이가 뭐 김용순 통해서 1992년 김용순이가 워싱턴 가서 아놀드 칸토그 얘기할 때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2000년에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주한미군이 있어도 좋은데 우리 북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북의 입장이니까 요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이거 제가 좀 방청객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재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은 특보님이 그 포린 어페어스에서 얘기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어렵다 이 발언.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정부의 공식 입장,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는 별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게 워딩으로만 보면은 상호 모순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요거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즉석에서 질문한다면은 그럼 주한미군의 주둔이 됐든 또는 철수가 됐든 그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그 상황 조건이라 그럴까요? 핵심 상황 조건 하나, 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면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뭐 주한미군 그냥 우선 주한미군 하려고 하면 동맹이 사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지나친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 정서 자체가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동맹에 대해서 이제 회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주한미군 살리기 전에 동맹을 살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럼 동맹이 어떤 조건 하에서 더 발전이 되고 해체가 되고 변형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는 분명한 게 동맹이 존재 이유는 소위 외부의 적이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common threat,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고 common enemy,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다음 그것도 있지만은 결국 나토 같이 공동의 적이 지금은 다시 적이 생기지만 공동의 적이 없더라도 소위 제도적 관성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지속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공동의 가치를 이유로 해서 동맹이 지속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나토처럼 그 쉽게 얘기해서 나토에 붙어먹고 사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동맹에 붙어먹고 사는 사람의 숫자가 많게 되면은 동맹을 함부로 깨질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변수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간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이 쉽사리 그렇게 뭐 해체가 되거나 단절이 되거나 소위 하향 조정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동맹이 무게가 너무 크고 제도화가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사실상 나토 미일 동맹보다 더 구조화된 동맹입니다. 공동의 적이 있죠.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죠. 그다음 주한미군이 있죠. 그다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라고 하는 게 연합 사령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위 그 전시 작전 통제까지 합쳐져 있죠. 그다음 우리가 미국 무기 거의 사서 상호 호환성, 인터오퍼러빌리티 상당히 높죠. 그다음 뭐 국민적으로 주한미군 찬성하는 숫자이 상당히 많고 이 모든 걸 보면은 그런 동맹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태원 부장 이해해 주시죠. 오늘 아침에 동맹 현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사드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정부의 교체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국 역시 굉장히 날카롭게 지켜보는 이슈이기도 한데 어제 뉴스를 보면 이제 약간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정부에 이제 사드 계획서 배치를 제대로 하겠다. 지금 레이더하고 뭐 발사대 정도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끝내고 이제 배치하는 수순에 들어간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주 미묘한 시점에
그 미묘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청와대에 물어보세요. 제가 권한도 없고 정책 결정에 참여도 안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그 작년 9월로 좀 시계를 돌려서 우리 군사 합의서 부분 때 이제 우리 그 평화 수역 서해 완충 수역 문제가 이제 한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 이렇게 관심에서 멀어졌는지 좀 조용한 상태입니다. 뭐 요약하자면 뭐 애초에 이제 총 길이가 80km였는데 40대 40으로 이제 등거리로 나눴다고 했던 게 이제 청와대 초기 설명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거리가 135km였고 우리 쪽이 군사훈련 중단 구역의 기준은 우리가 85km, 그다음에 북측이 50km. 그래서 약간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 이런 군사 평화 수역을 하더라도 그건 등거리 등면적이 기본적인 외교 관리 아니겠습니까? 뭐 남북도 특수관계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무너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잘 있습니까?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지금까지는 저 DMZ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 간의 운영적 군비 통제에 관한 많은 진전을 봤는데요. 그 서해 중심으로 되는 것, 우리 한강하고 공동조사해서 해도 만드는 것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바다 문제는 지금부터 남북 공동군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그 기본 합의지만 이게 이제 구체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NLL이 뭐 이렇게 물리거나 양보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대통령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 부분은 양보되는 분명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다. 얘기한 거니까. 예. 지금까지 주로 이제 남북미 요 중심으로 저 문답이 이루어졌는데요. 역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제일 큰 것은 한일 관계 또 한중 관계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좀 기존에 준비하셨던 것보다 조금 압축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일 관계 임민혁 위원께서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일본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특보께서는 최근에 그 일본의 역할이 없다고 해서 일본 측과 논쟁을 벌인 걸로 이제 보도도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요, 제가 그 지난 2월 9일 개요 대학에서 거기 코리아 센터 개소 10주년에서 강연했던 것은 저에게 주어진 그 발표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소위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라고 하는 특히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하는데 일본을 뭐 거론할 게 없지 않습니까? 휴전점 뭐 법적, 실무적,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 미중 사자가 하는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발표했더니만 기미야다 다시라는 동경대 교수가 일본이라는 워드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한반도 평화 체제 만드는데 일본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소위 명분이 없지 않는가 그런 얘기한 거를 이제 언론이 있다가 일본 역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건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문제 나와서 얘기한 게 제가 김야다 다시 교수한테 사실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본 역할은 없지만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 이후에 한반도 평화 번영을 건설하는데 일본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일본이 스포일러 역할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세계 3대 경제 대국이고 아베 대통령이 아주 견고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갖고 있는데 좀 외교적으로도 좀 진취적인 그런 그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네, 그 아베 총리가 엊그제 이제 내가 김정은과 대화할 차례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북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게 이 비핵화에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시는지요? 저는 뭐 하여간 북 지도자하고는 누구든 많이 만나는 게 정말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아마 일본 북이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만약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뭐 상당히 저는 파격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고 저는 일본하고 북한도 관계가 빨리 하기가 어떻든 간에 납치 일본이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핵하고 미사일 문제 해결하면서 관계 개선되는 게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보께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유럽 방문 때 제재 완화를 거부당한 게 일본이 로비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 여건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여권 인사들이 하노이 회담 결렬 관련해서도 그
그 볼턴이 아베 총리의 부탁을 받고 문턱을 높인 거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동의하지 않고요.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을 가보면 우리가 아는 뭐 CSIS, 뭐 브루킹스 할 것 없이 워싱턴에 많은 띵크탱크들이 일본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상당히 연구원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펴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은 일본하고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보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일본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우려는 있었죠. 그 징용공 문제 대법 판결 이후에 일본이 뭐 과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 뭐 될 때도 그렇고 한미 FTA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 저 유럽 가서 우리 대통령이 그 일종의 중재안 같은 거 내놨을 때도, 절충안 같은 거 내놨을 때도 일본이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 회방하는 일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고 빨리 이런 단계를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한일이 협력하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가 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본하고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이렇게 회방을 놓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 거기에 또 뭐 휘둘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저렇게 나오는 게 단순히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대북 제재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요. 가령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평양 방문할 때, 그때 사실상 볼턴이 일본까지 와서 상당히 반대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근데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평양을 가서 평양선을 채택한 건데, 미국하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일본의 기본 시각은 가급적 모든 정책은 미국과 같이 간다는 입장을 취하지만은, 또 자기들이 국내 정치적 사안하고 연전된 사안이 있으면은 또 미국하고 또 각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구도, 그러니까 선해체 후보상, 그 다음에 일괄 타결 이 구도에서는 일본하고 미국이 생각이 같으니까 좀 이제 부담스러운 면도 있죠. 하나만 더 이제 일반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위안부 재단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뭐 최악 수준인데요. 물론 여기에 원천적인 책임이 일본한테 있고, 그럼에도 이제 반성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그 원인이라는 거에 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 여기에 비난을 하는 것까지는 뭐 다 이해를 하는데, 그 이후에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이런 전략적인 측면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사실상 아베 총리랑 만난 게 3번, 그다음에 전화 통화한 게 13번, 16번 사실상 미팅을 한 셈이죠. 그리고 계속 우리 대통령이 일관적으로 얘기한 게 결국에 투트랙으로 가자.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을 힐링하려고, 치유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문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중국의 부상 문제라든가 한일 경제 협력 같은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자. 뭐 누차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위안부 합의 깬 거 아니냐. 심지어 일본에서 나오는 음모론이라는 건 우리 청와대가 사법부에 영향 줘갖고 이번 징용공 판결도 나왔다고 그런 보는 시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본 가서 일본 분들하고 논의하면서 참 큰 한일 간의 차이를 봤어요. 우리는 87년을 겪고 촛불혁명을 겪으면서 개인이 국가 위에 있는 나라가 됐어요. 진정한 의미 자유민주주의가 된 건데요. 일본은 성숙한 민주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가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그거 갖고, 아니 국가가 나서, 청와대가 나서, 행정부가 나서면 다 해결되는 걸 왜 안 하느냐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헌법을 보다 보니까 우리 헌법 6조는 결국에 조약이라고 하는 게 국내법적 효력을 받는다고 그래서 사실 대법원이 거기에서 소위 그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놓는데, 일본 헌법 98조 같은 경우 보면은 그거는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메가더 군정청이 헌법을 만들 때 일본이 또 어떻게 장난을 칠까 봐서 국제적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우선적 입장을 갖도록 그렇게 헌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본 시각에서 보면 65년 한일 그 국교 정상화 기본 조약이라고 하는 게 조약이니까 조약이 국내법에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피해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또 완전 부인한 거 아니에요. 65년치에서 다 인정하는데 2005년 같은 데도 결국 3가지 사항에서는 65년 합의에 다뤄지지 않았다. 그건 일본도 동의한 거예요. 그게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안부, 3번째가 사할린
징용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그건 일본 측이 요청하죠.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번 징용공 문제도 결국 기본적으로 뭐냐, 대법원이 얘기한 건 대법원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판결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끌려가서 노역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65년 체제와 2005년 결정에 의해서 되지만 그분들이 받았던 정치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이거는 65년 체제에서 다루지 않았고 2005년에 다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일본 측에서 그걸 그렇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갖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는 일본 공산당 같은 혁신 정부, 친북 친중, 반일 반미, 뭐 이런 법, 그 다음에 청와대가 모든 걸 결국에 사법부를 갖고 좌지우지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몰상식한 국가, 이런 게 하나의 그 판으로 굳어져 있어서요,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분들 앞에서 일본이 우주의 중심은 아니다.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것도 서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득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길게 말씀. 예, 저기 일본 거 제가 하나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아베 총리가 그 회담 결렬 뒤에 며칠 됐죠. 그러니까 김정은과 다음에 만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일본과 대화에 응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북의 입장이야 뭐 여건만 되고 돌아오는 거 있으면 하겠죠. 북한 엄청나게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프래그마틱하기 때문에 뭐 아베 총리가 가서 트럼프 대통령 설득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왜 협상이 안 오겠습니까? 대환영을 하겠죠. 예, 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이제 하태원 부장께서 한중 관계 이거 질문 하나 정도로 해서 좀 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숙 의원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교수님 말씀 들으면은 일본도 한국을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오해하고 또 중국도 보면은 그 사드 갈등 이후 뭐 삼불 합의를 해줬지만 중국이 뭐 카디지를 무시로 드나들고 대놓고 무시하고 또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중이 공동 뭐 협의하자 했더니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서 중국이 했다는 증거가 있냐 해서 받아버리는 참이 기가 막힌 상황이 다 벌어지는데 이렇게 갈등 속의 한중 한일 관계 외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규칙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저 인사 보면은 외교는 인사가 없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글쎄 뭐 인사에 문제가 있나요? 뭐? 그러니까 저 문제를 풀지 못한 팀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데서 문제가 있고 또 대사도 중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뭐 교환 교수 1, 2년 지내셨던 분이 가게 돼서 이 외교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죠. 뭐 지금 이제 임명 이제 한 건데 지켜보고 잘 못하면 그때 비판하지 뭐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일반 방청객 분들 질문도 있고 또 외신 기자 질문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 요거를 그냥 공통된 질문 하나로다가 제가 재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았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과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재라는 것의 의미라는 게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내는 역할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 요구 이거를 추가 수용하라고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제재 완화를 그만큼 일부 수용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쌍방향적인 요구 이것이 중재 아니겠느냐. 근데 문 대통령이 얘기한 중재에는 북한 쪽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로 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작년 9월 평양선언 5조에서 이제 북이 들고 나온 게 이제 동창리에 대해서 유관국 참관하에서 이제 해찰 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에서 영변 핵시설과 그와 같은 것 and the like 그와 같은 것을
소위 검증 가능하게 영구 폐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꼭 추동을 해야 되겠다. 그럼 추동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소위 해제하는 건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소위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포함해서 남북경제 활성화하는 것을 예외 규정으로 만들면 어떨 건가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도 모두에서 제가 말씀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요. 한국은 중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interest free third party,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중재 역할을 보통 하는 겁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갈 수 없는 구조적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서 중재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는 facilitator, 촉진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같이 있지만 협상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도 설득을 하고 또 미국도 설득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편 들어서 한 것도 별로 없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다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안을 그 나름대로 만들고 양측에 어떻게 보면 호소하고 설득하는 그 과정을 겪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예정 시간보다 원래 토론이 워낙 진지하고 또 그리고 뜨겁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미 20분을 지금 넘긴 상태입니다. 넘겼어요? 예, 넘긴 상태여서 저희가 관훈클럽 그 관행상 사실 특보님께는 질문서도 미리 전달해 드리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여기 오늘 참석하는 패널 명단조차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하기도 했는데 또 오늘 질문 중에서도 일정 부분 좀 뭐 이렇게 뜨겁게 오갈 정도로 약간 까칠한 질문도 많이 오갔습니다. 이것들은 저희들 업의 본질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진지하게 또 그리고 성실하게 최대한 노력과 마음을 담아서 토론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념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패 전달해 드리는 동안에도 잠깐 계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식을 끝낸 뒤에는 또 식사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때까지 좀 잠깐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기념패 전달을 저희들 마음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념패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념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 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와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62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9년 3월 12일 관훈클럽 총무 박문신.